다음에 이제 오늘 이 중국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시간은 짧고 해야 될 얘기 많고. 요건 딱 봐도 미화된 그림의 느낌이 나죠, 그쵸? 이거 중국 공산당에서 만든 그림이에요. 가운데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이 이제 그 당시 지도자들, 펑더화이, 린비아오, 저월라이, 주더 이런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장제스가 중국을 불완전하마 통일하고 민족국가를 만들어가는 근대화적 과정 속에 있을 때 한편에서는 중공산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라 해야 되나, 어찌됐건 장제스는 순원이 꿈꿨던 국가의 방향을 실현시키는 데 큰 공로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순원은 삼민주의라고 그래서 단순하게 서양의 제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걸맞는, 우리 중국에 걸맞는 새로운 어떤 사회적 상상력을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중공산당, 이것도 되게 유명한 얘기죠. 프롤레타리아, 공장 노동자들에 의한 혁명이 아니라 중국의 공장이 어딨냐. 중국에는 농민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서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해방 소비에트를 건설하자 라고 하면서 혁명의 주체가 노동자가 아니라 농민으로 옮겨가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유명한 얘기죠 라고 하지만 실제 그 당시 때 이 마오쩌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공격을 받아요. 왜냐면 마오쩌둥 나오기 전에 취추바이, 리리산, 왕민 같은 이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언제나 마르크스가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공장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다 폭동을 일으키고 파업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게 된 거죠. 사실 마오쩌둥의 가장 심각했던 라이벌은 장제스가 아니에요. 장제스는 외부자적 공격을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마오쩌둥이 이렇게 농촌에서 해방구를 건설하고 활동을 해나가니까 이 마오쩌둥을 둘러싸고 사실은 내부의 정통주의자들,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유학하고 왔다라든지 소련의 지령을 잘 듣는 사람들이 마오를 엄청 견제해요. 심지어 대장정 들어보셨죠? 대장정을 출발할 때도 마오쩌둥은 아무 권력을 갖지 못하고 출발하고 이런 막 과정을 거칠 정도로 위기에 몰려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극복해서 자기 라이벌들을 다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예난으로 가죠. 그게 대장정이죠. 그래서 예난에 가서 예난에서 이제 결국은 재기에 성공을 해서 이 장제스를 대륙에서 몰아내버리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뭐 얘기는 이렇게 나오지만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고 일본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국민당을 타락하게 되고 공산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되고 해방이 됐던 45년 말부터 국공내전이 시작돼서 4년간 장제스 부대와 싸웁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장제스에 대한 평가가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장제스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타락하냐? 42년부터예요. 42년부터 타락한다는 건 뭐냐면 미국이 원조를 해주면서부터 급속도로 타락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국공내전이 벌어졌을 때도 전쟁을 딱 시작했었을 땐 거의 공산당을 괴멸시켜버려요. 만주 같은 데서 그냥 뻑뻑 다 부셔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사력은 센데 국민당 정부의 행정력이나 국정 운영 능력이 개판이니까 아무도 이걸 붙여주지 않는 거예요. 전투에서 승리를 하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결국은 공산당이 전세를 역전시켜서 만주를 먼저 장악하고 화북지방을 장악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양쯔강을 넘어서 중국을 지배하죠. 그때 이제 장제스가 마지막 갖고 있었던 백금 10만 관, 그러니까 금 10만 관을 끌고 공군과 이걸 타이완으로 이동시키고 옮길 수 있는 문화재는 다 이제 옮겼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지금 가서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건 못 옮기는 큰 것들이고 진정 중국의 문화를 알려면 타이완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라. 죽인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타이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타이완으로 가서 또 이제 장제스도 거의 또 나름대로 재기를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집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죠? 덩샤오핑이에요. 참,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내실 있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실패를 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 대약진운동 같은 것도 이제 최악의 실패작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대약진운동 당시에 보면 한 번에 농업 생산량과 공업 생산량을 올린다고 막 하면서 이제 그 있잖아요. 벼농사 지을 적에 이렇게 벼의 이격을 맞춰서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땅이 남는다. 붙여라 해서 이렇게 벼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여 심는다라든지. 제일 유명한 게 어느 날 마오쩌둥이 순실하고 있는데 참새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벼 이삭을 이렇게 막 잡아먹으니까 그냥 이게 심각하게 한 얘기도 아니에요. 참새는 인민의 적이다. 한마디 딱 했거든요. 그때 그해 봄에 중국에서 참새를 3억 마리를 잡아요. 말도 안 돼. 15살짜리 소녀가 뭐 2주간 1200마리.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막 세우면서 열광적으로 막 잡고 막 그래요.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 침묵의 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막.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은 한 아사자가 1000만에서 2000만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철강 증산운동도 철을 증산을 시켜야 돼요. 이때는 대박인 게 철강을 증산시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했냐? 청나라 때
청나라 때 화로를 갖고 와서 거기에 넣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발로 막 이렇게 바람 넣고 하면서 청나라 때 철을 막 증산해요. 근데 문제 뭐냐면 그 철은 현대 무기나 현대 생활에 쓸 수가 없는 철들이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식량도 막 올라가고 철강도 올라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마오쩌둥이 이걸로 실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당시 중국의 지도자들이 마오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오를 그냥 주석이라는 자리에만 남겨두고 실권만 뺏는 상태가 됐고, 이제 그 60년대 때 이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펼쳤으나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딜레마예요. 이건 이런 걸로 나중에 참 우리 사회가 큰 화두를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마오가 장제스라는 거대 악을 몰아내고 짜자잔 권력을 잡았어요. 그리고 사회주의 개혁을 실시해서 막 공산주의 질서를 만들어가요. 근데 이게 잘 뜻대로 안 돼요. 안 되니까 덩샤오핑이 나와서 뭘 하게 되냐, 관료들을 잘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료를 운영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막 반공교육 받은 나오잖아요. 그 관료들, 공산당 간부의 부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덩샤오핑 때문에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좀 인정해주자, 자본주의의 싹이 다시 막 돋아나잖아요. 그거를 마오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장제스와 군벌들을 일수하고 사회주의 이상을 향한 토대를 만들어놨는데 20년 만에 또다시 자본주의 싹이 트고 관료들이 인간의 이상적 삶을 짓밟는 그런 독재국가가 되냐 라고 하면서 이걸 이기겠다고 60년대 중반부터 문화대혁명이라고 해서 인민의 의지로 관료적 질서와 자본주의 싹을 이겨내겠다라는 문화대혁명이라고 하죠. 근데 이 결과는 전통문화를 부셔버리고 막 젊은 애들이 막 나이 든 사람들 막 때리고 막판에 가면 막 단지 마오쩌둥하고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막 머리가 밀리고 별놈의 일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처참하게 실패를 해요. 그렇고 결국 이제 그 이후에 76년인가에 마오가 죽고 79년에 덩샤오핑이 집권한 다음에 오늘날과 같은 이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으로 가게 됩니다.天安문 사건은 하나 유명한 얘기죠. 중국은 변혁의 연속성을 확보한 나라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잘 나갔던 나라가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 되게 많고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나라가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하나무 선생님이 막 위로한다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역사가 될 뻥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힘을 부여잡고 나간다는 게 있지만 실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산산이 사라진 나라들이 뭐 천지죠. 뭐 아시리아 같은 나라가 지금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그 민족이 어디 있는지, 에프탈, 뭐 우즈베크족 들어보신 적도 없잖아요.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근데 중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연속성을. 아무리 짓밟히지 않고 꾸준히 나가는 그 무언가 힘을 이 민족과 이 나라가 확보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쭉 계속 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대로 뒤집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느냐? 나라가 작아서 작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단순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지금 나라가 작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 구한말 때 무엇을 잃어버렸길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뭐 이런 걸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그 당시 때 이 마오쩌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공격을 받아요. 왜냐면 마오쩌둥 나오기 전에 취추바이, 리리산, 왕민 같은 이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언제나 마르크스가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공장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다 폭동을 일으키고 파업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게 된 거죠. 사실 마오쩌둥의 가장 심각했던 라이벌은 장제스가 아니에요. 장제스는 외부자적 공격을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마오쩌둥이 이렇게 농촌에서 해방구를 건설하고 활동을 해나가니까 이 마오쩌둥을 둘러싸고 사실은 내부의 정통주의자들,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유학하고 왔다라든지 소련의 지령을 잘 듣는 사람들이 마오를 엄청 견제해요. 심지어 대장정 들어보셨죠? 대장정을 출발할 때도 마오쩌둥은 아무 권력을 갖지 못하고 출발하고 이런 막 과정을 거칠 정도로 위기에 몰려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극복해서 자기 라이벌들을 다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예난으로 가죠. 그게 대장정이죠. 그래서 예난에 가서 예난에서 이제 결국은 재기에 성공을 해서 이 장제스를 대륙에서 몰아내버리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뭐 얘기는 이렇게 나오지만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고 일본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국민당을 타락하게 되고 공산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되고 해방이 됐던 45년 말부터 국공내전이 시작돼서 4년간 장제스 부대와 싸웁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장제스, 그러니까 요즘에 장제스에 대한 평가가 되게 다양하게 기산량을 올린다고 막 하면서 이제 그 있잖아요. 벼농사 지을 적 이렇게 벼의 이격을 맞춰서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땅이 남는다. 붙여라 해서 이렇게 벼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여 심는다라든지. 제일 유명한 게
어느 날 마오쩌둥이 순실하고 있는데 참새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쌀 벼이삭을 이렇게 막 잡아먹으니까 그냥 이게 심각한 얘기도 아니에요. 참새는 인민의 적이다 한마디 딱 했거든요. 그때 그의 봄에 중국에서 참새를 3억 마리를 잡아요. 말도 안 돼. 15살짜리 소녀가 뭐 2주간 1200마리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막 세우면서 열광적으로 막 잡고 막 그래요.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 침묵의 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막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은 한 아사자가 1000만에서 2000만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철강 증산운동도 철을 증산을 시켜야 돼요. 이때는 대박인 게 철강을 증산시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했냐? 청나라 때 화로를 갖고 와서 거기에 넣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발로 막 이렇게 바람 넣고 하면서 청나라 때 철을 막 증산해요. 근데 문제 뭐냐면 그 철은 현대 무기나 현대 생활에 쓸 수가 없는 철들이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식량도 막 올라가고 철강도 올라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마오쩌둥이 이걸로 실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당시 중국의 지도자들이 마오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오를 그냥 주석이라는 자리에만 남겨두고 실권만 뺏는 상태가 됐고 이제 그 60년대 때 이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펼쳤으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중국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시간은 짧고 해야 될 얘기 많고 요건 딱 봐도 미화된 그림의 느낌이 나죠, 그렇죠? 이거 중국 공산당에서 만든 그림이에요. 가운데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이 이제 그 당시 지도자들, 펑더화이, 린비아오, 저월라이, 주더 이런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장제스가 중국을 불완전하마 통일하고 민족국가를 만들어가는 근대화적 과정 속에 있을 때 한편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라 해야 되나? 어찌됐건 장제스는 순원이 꿈꿨던 국가의 방향을 실현시키는 데 큰 공로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순원은 삼민주의라고 그래서 단순하게 서양의 제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걸맞는, 우리 중국에 걸맞는 새로운 어떤 사회적 상상력을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 이것도 되게 유명한 얘기죠. 프롤레타리아, 공장 노동자들에 의한 혁명이 아니라 중국의 공장이 어딨냐? 중국에는 농민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서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해방 소비에트를 건설하자라고 하면서 혁명의 주체가 노동자가 아니라 농민으로 옮겨가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유명한 얘기죠.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장제스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타락하냐? 42년부터예요. 42년부터 타락한다는 건 뭐냐면 미국이 원조를 해주면서부터 급속도로 타락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국공내전이 벌어졌을 때도 전쟁을 딱 시작했었을 땐 거의 공산당을 괴멸시켜버려요. 만주 같은 데서 그냥 뻑뻑 다 부셔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사력은 센데 국민당 정부의 행정력이나 국정 운영 능력이 개판이니까 아무도 이걸 붙여주지 않는 거예요. 전투에서 승리를 하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결국은 공산당이 전세를 역전시켜서 만주를 먼저 장악하고 화북지방을 장악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양쯔강을 넘어서 중국을 지배하죠. 그때 이제 장제스가 마지막 갖고 있었던 백금 10만 관, 그러니까 금 10만 관을 끌고 공군과 이걸 타이완으로 이동시키고 옮길 수 있는 문화재는 다 이제 옮겼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지금 가서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건 못 옮기는 큰 것들이고 진정 중국의 문화를 알려면 타이완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라. 죽인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곤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타이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타이완으로 가서 또 이제 장제스도 거의 또 나름대로 재기를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집니다. 이번 누군지 아시죠? 덩샤오핑이에요. 참,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내실 있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실패를 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 대약진 운동 같은 것도 이제 최악의 실패작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대약진 운동 당시에 보면 한 번에 농업 생산량과 공업 생산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딜레마예요. 이런 걸로 나중에 참 우리 사회가 큰 화두를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마오가 장제스라는 거대 악을 몰아내고 짜자잔 권력을 잡았어요. 그리고 사회주의 개혁을 실시해서 막 공산주의 질서를 만들어가요. 근데 이게 잘 뜻대로 안 돼요. 안 되니까 덩샤오핑이 나와서 뭘 하게 되냐? 관료들을 잘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료를 운영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막 방공교육 받아 나오잖아요. 그 관료들, 공산당 간부의 부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덩샤오핑 때문에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좀 인정해주자. 자본주의의 싹이 다시 막 돋아나잖아요. 그거를 마오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장제스와 군벌들을 일수하고 사회주의 이상을 향한 토대를 만들어놨는데 20년 만에 또다시 자본주의 싹이 트고 관료들이 인간의 이상적 삶을 짓밟는 그런 독재국가가 되냐?
라고 하면서 이걸 이기겠다고 60년대 중반부터 문화 대혁명이라고 해서 인민의 의지로 관료적 질서와 자본주의 싹을 이겨내겠다라는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죠. 근데 이 결과는 전통 문화를 부셔버리고 막 젊은 애들이 막 나이 든 사람들 막 때리고 막판에 가면 막 단지 마오쩌둥하고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막 머리가 밀리고 별놈의 일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처참하게 실패를 해요. 그렇고 결국 이제 그 이후에 76년인가에 마오가 죽고 79년에